참고로 제 수강생 중에서 온라인 한 번도 한 적 없던 분이 5월 달에 한 달 수강을 해서 지금 6, 7, 8, 3개월 만에 8월 달 매출이 1억을 넘었어요. 1억이요? 네. 와,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되게 힘든 일이긴 한데 저도 좀 놀랐어요. 와, 이게 가능하구나.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네. 완전 초보가. 그래서 사실 조금 놀라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티스토리가 아니라 해외 구매 대행으로 거의 1인자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투트랙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투트랙님 잠깐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로스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1인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1인자는 아니고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꿀팁, 그리고 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일단 온라인 쪽은 제가 총 사업 기간이 만 14년 넘고 이제 15년이 좀 있으면 15년이에요. 15년 차. 만으로 이제 횟수로 따지면 이제 훨씬 더 되지만 2008년부터 했더라고요. 2008년부터. 그런데 이제 온라인만 따지고 봤을 때는 만 10년은 넘었어요. 10년. 그래서 꽤 오랜 기간 했죠. 그러면 그 10년 전에 이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했던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일단은 저도 아로스님이랑 조금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재주 없이 정말 평범한,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냥 남들이 가라는 대로만 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만 가다가 이제 이렇게 사니까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 사업부터 시작해갖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업을 했던 계기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쵸. 모든 사람들의 욕망.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긴 했는데 부자가 되는 데는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흔히들 가장 쉽게 한 달에 내가 얼마 썼는지 모른다? 이런 느낌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그래도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한다는 거, 그리고 여유롭게 남한테 무언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사실 부자가 1조 있어도 부자고 사실 단돈 1억만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마음 먹기 달려있잖아요. 저는 제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부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부자인 것 같냐고 여쭤보냐면은 대표님의 매출액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액이 얼마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법인 사업자가 2개가 있고요. 또 법인 사업자로 옮기기 전에 이전부터 시작했던 개인 사업자가 2개가 있어요. 이거를 고객 결제 기준으로 총 합치면 작년 기준으로 200억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매출이 200억. 감히 꿈꿀 수 없는 숫자인데. 순이익이 좋아요, 순이익이. 순이익.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나 되시나요? 순이익은 아마 한 10%에서 15% 정도가 10%에서 15%? 15% 이상 되지 않을까. 이게 아무래도 해외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제가 해외 구매 대행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해외 구매 대행은 극히 일부시고. 저희 회사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해외 구매 대행을 소개를 할 수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복잡하고 어렵고 할 수 있어서 무역이거든요. 무역. 무역. 제가 수입 대행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병행 수입 브랜딩도 하고 있고 위탁 사이트도 하고 있고 배송 대행지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해외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이제 한 7, 8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파트인데 가장 이제 사람들이 초반에 접근하기 쉬운 게 저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은 저희 회사의 한 매출의 축을 구성하고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대표님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저 채널을 지금 키우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유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돈을 벌고 계시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제 지금 구독자님들은 해외 구매 대행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해외 구매 대행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은 이제 직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네.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건데요. 생각보다 직구를 할 줄 아는 사람도 그리고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다 저희 고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직구를 한번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배송 대행지에다가 해외 네. 사이트에서 결제한 것을 배송 대행지로 보내서 이제 직구는 나한테 받다고 한다면 네네. 이것을 고객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이버나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다가 이제 상품을 올려놓고 네. 결제가 이루어지면 네.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해외 사이트에서 뭐 중국이면 타오바오, 네. 뭐 일본이면 라쿠텐, 뭐 미국이면 아마존 이런 데서 이제 결제를 해갖고 현지 일본이면 일본에 있는 배대지, 중국이면 중국에 있는 배대지, 네. 미국이면 미국에 있는 배대지로 보내서 네. 검품 검수를 다 한 다음에 네. 처음에 고객이 결제를 했었던 네. 그 정보를 네. 네. 그대로 배대지에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한국에 도착을 해서 네. 세관을 거쳐서 택배사에 인계가 돼서 고객의 집으로 네, 가게 하는 비즈니스고, 저희는 이제 서비스 수수료 이렇게 심부름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상품 매출액이 아니라. 상품 매출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 일부 내가 그 심부름을 해준 대가를 받는다. 네, 그게 이렇게 이제 매출이 되는 거고, 네. 부가세도 거기 매출에서 10%가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쉽죠? 네, 근데 그 책에서 부가세 방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부가세가 잘못하다가 폭탄 맞는다. 사입가 그리고 해외 구매대 이게 있는데 부가세가 어떤 경우에서 12%가 되고 어떤 경우에서 2%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네. 위탁 상품을 올려놔요. 네. 위탁 상품을 올려놨을 때 결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네. 제가 이 위탁 상품의 도매처에 가서 제가 국내죠. 거기서. 네, 그쵸. 국내에서 결제를 해갖고 고객한테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해외 구매 대행도 똑같이 재고는 없지만 해외에 있는 거에 또 긁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국내 도매 사이트에서 제가 결제를 해갖고 고객한테 보내줄 때는 국내 사이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나 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구매한 기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에는 그런 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공급가액 플러스 그쵸. 부가세가 있을 네. 거예요. 이미 부가세를 한번 포함된 그쵸. 걸로 결제를 네. 한 거예요. 네. 근데 해외에서 결제한 거는 부가세가 없어요. 국내가 아니니까. 국내가 아니니까. 예. 네. 뭐 해외에서 내는 부가세는 별도긴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해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심부름 값으로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로 구매 대행을 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국내 위탁 같은 경우는 네. 고객이 결제한 금액의 10%가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100만 원이었으면 10만 원이 네, 부가세 예를 들어서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줬는데 제가 80만 원 주고 사왔다. 네. 20만 원 양적. 그쵸. 20만 원의 부가세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리를 안 해놔요. 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건 바이 건으로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A 고객, B 고객, C 고객, D 고객 전부 다 한 줄 한 줄 한 줄 해갖고 얼마의 수수료를 남겼는지를 네. 다 표로 만들어 놔야지 그거 합산한 걸 신고할 때는 네. 사실 이 내역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네. 시간이 흘러서 너 내가 알고 있는 국세청에 이제 플랫폼에서 그쵸. 우리가 비즈니스 하니까 그쵸. 플랫폼에서는 결제 수수료를 또 받잖아요. 네. 그 수수료를 우리가 이제 공제를 하고 우리 정산 대금을 받으니까 우리의 결제 금액은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뻥치되어 있는 거죠. 네. 이만큼으로. 네. 그러면 거기에 관한 부가세를 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너는 부가세가 너무 적어. 네, 왜 이거밖에 안 냈어? 네, 이거 소명 좀 해줘 할 때 그때 네. 자료를 내는 건데 그걸 안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구매 대행으로.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한테 고객의 모든 정보를 다 기록을 하려면 이게 또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래밍들인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사실 그건 이제 뒷단에 있는 거고 앞단에 상품을 업로드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는 솔루션인 거죠. 아, 상품을 업로드할 때 편하게 네. 할 수 있는 방법. 그 부가세 정리는 사실 왕도가 없어요.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다 기재를 해야 이제 돼요. 다 해야 되는 네. 거구나. 근데 이제 고객 정보가 민감하니까 네. 블러 처리해서 다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네, 그런 것만 남겨서 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야지만 부가세를 네. 폭탄을 안 맞고 정상적으로 소명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위탁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내가 판매한 금액,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사입한 금액, 네. 그 차액이 내 매출, 내 이익이잖아요. 네, 네, 끝이에요, 그게. 그쵸. 아주 간단해요. 심플하고 아주 심플해요. 네. 네. 한 달 단위로 끊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네. 구매 대행은 건 바이 건으로 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네요. 근데 매출이 많이 나와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매출이 많이 나와야 하겠죠. 그쵸, 맞아요. 매출이 나오고 좀 불편한 게 차라리 낫죠. 당연하죠. 네, 그럼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운영을 많이 해보셨는데 그 중에 좀 효자 상품이 있으셨나요? 효자 상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왜냐면 효자 상품 지금 얘기해줘봤자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 당시가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일본이 가장 핫해요, 요즘에. 아, 요즘에 일본? 네. 일본 구매 대행이 정말로 많이 핫해요. 왜 그렇죠? 왜 일본이 핫하죠? 일단은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 다른 건데요. 네. 이전에 2, 3년 전만 하더라도 네. 중국 구매 대행이 그쵸. 엄청나게 붐이 불었잖아요. 엄청났었죠, 중국으로. 그런데 이제 플랫폼에서도 네이버나 쿠팡에서도 중국 셀러들이 가품을 파는 바람에 중국인들이 이제 국내 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중국에서 업로드한 상품에 대해서 전부 다 진가품 소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중국 제품을 다루는 게.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브랜드고 다 정품이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아마존에서 일부 중국인이 입점해서 파는 네. 건 가품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정품일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공식 홈페이지도 다 존재하고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나 이런 거를 지치신 분들이 네. 일본으로 와서 브랜드를 파니까 훨씬 더 재밌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했어요. 아.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브랜드와 모델명으로 검색해서 사람들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올려놓지 않은 상품들이나 최신 상품들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구매 대행이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또 가깝고 미국이나 유럽하고 다르게 대체 불가제사에 한 달에 수강을 해서 그게 진짜 진입장벽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8월달 매출이 1억을 넘었어요. 1억이요? 네. 와,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되게 힘든 그 일이긴 한데 3년 만에 저도 이력이- 네. 좀 놀랐어요. 와, 이게 가능하구나.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네. 예, 완전 초보가. 그래서 사실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럼 지금은 진짜 딱 일본으로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일본이 되게 핫하고 재밌어요. 그러면 이게 가품이라는 것도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죠. 고가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신뢰 있게 살 네.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일본 요즘에 엔저가 아, 맞네요. 해서 좀 싸게 살 수도 맞아요. 있고 네, 그런 그러네요. 면이 있어요. 이득이 훨씬 많이 될 수 네. 있겠네요. 아, 꿀 포인트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그분이 이제 3개월 만에 1억을 버셨잖아요. 네, 1억의 매출액. 매출. 네. 그러면 이 매출에서 그럼 이분이 가져가는 돈은 얼마예요? 저도 대회비라서 제대로 말씀드리긴 좀 네, 어렵지만은 20% 내외가 아닌가 20%. 싶습니다. 아,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죠? 어마어마한 수익인 네. 거죠. 이제 막 시작해갖고 한 달에 2천을 버는 한 달에 2천만 원. 네. 해외 네, 구매 대행이 지금은 일본으로 하면은 잘하면은 한 3달 만에도 2천만 원 벌 수 있어요. 네, 정말로 열심히 하고 네.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고 진짜 잠을 쪼개가면서 그런 분들만 돼요. 맞아요. 솔직하게. 네, 네. 네. 누구보다 이제 다른 사람만큼만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그냥 그저 그런 거고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열심히 하는 그 특출함이 있어야 블로그든 구매 대행이든 다 거기서 승자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보편적인 방법과 네. 정말 좀 꿀팁도 많이 드리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과 그리고 본인만의 가설을 통해서 또 자기만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돈을 잘 벌잖아요. 그쵸, 블로그도 그쵸,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네. 뭐 아로스님이 모든 로직을 세상의 로직을 다 아는 거 아니니까 그쵸, 모르죠. 자기가 테스트도 해보고 가설도 세워보고 뭐 이게 가설이지만 100% 맞진 않지만 한 10번 중에 한 6, 7번은 이대로 돌아간다면 이거대로 해보는 방식 그쵸. 그래서 발전시키는 거죠. 똑같아요. 이게 블로그든 네. 이거든 어쨌든 유입을 시켜야 되고 맞아요. 네.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래픽이 좋은 것을 맞아요, 바꿔야 되고 맞아요. 트래픽 똑같아요.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로스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나 네. 제가 이야기하는 일본 구매 대행이나 해외 온라인 판매가 저를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계속해서 해외 구매 대행을 보면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게 결국에는 블로그도 사람들이 방문자가 있어야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해외 구매 대행도 사람들 방문자가 쭉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고 또 이제 거기다 포인트가 또 하나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 그렇죠. 그거를 얼마나 쓰느냐, 잘 쓰느냐에 따라서 구매가 되는 건데 블로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날라리 써버리면 돈 하나도 못 벌어요. 체류 시간도 짧고 맞아요. 네, 페이지 뷰도 적고 이러면 그쵸. 사실 좀 저품질로 떨어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유입자는 많고 구매 건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알고리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 다 카더라긴 하지만 맞아요. 이렇게 가설을 계속 증명해 나가는 거죠.
잘 나오는 사람들만의 공통점을 빼서. 그러면 이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걸 잘 쓰면 구매 10명이 들어왔을 때 5명, 6명 이상이 사는 거고 못 쓰면 뭐 1명, 2명도 그 사람도 안 살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 상세 페이지를 좀 잘 쓰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해외 구매 대행은 일반적인 그 보세 상품이나 그 재고를 가지고 있는 위탁 상품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이미 고객은 이 상품을 알고 있어요. 있었으니까.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번역이 되지 않은 이미지를 올려놔도 네.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좀 싸네? 라고 생각할 때는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게 일본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브랜드니까. 브랜딩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냥 아는 상품이에요. 네. 예를 들어 소니 카메라를 살 건데 이 브랜드, 이 모델이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고 네. 누구보다도 더 상품 상세 페이지 보지 않아도 네. 알고 있어. 과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빨리 컨트롤을 해갖고 핸들링 해갖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고. 그게 포인트네요. 네, 신뢰 있는 사이트인지 그게 궁금한 거고 네. 후기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포인트지. 그런 것들은 고가의 상품을 사는데 네. 뭐 진짜 만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쵸. 이런 사이트는 사실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두 개 정도 팔린 상품을 조금 더 상품 상세 페이지를 가공을 해서 네. 한다면 훨씬 더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은 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쓴 후기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가공을 하거나 네. 그리고 야후 JP나 구글 JP에 들어가서 해당 모델명을 쳤을 때 네. 일반인들이 찍어 올리는 사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갖고 와서 이제 좀 가공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구매 전환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근데 구글이 아니라 야후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네이버 있고 다음 있듯이 네. 이제 일본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검색 엔진이 야후랑 구글이니까요. 구글이니까. 네. 그러면 일본을 목적으로 할 거면 일본 야후에 들어가라. 네. 일본이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지재권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남의 상품 찍은 거를 그냥 쓰면 안 되잖아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구매 대행은 사실 그런 재반 위험성은 갖고 가야 되는 게 조금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리스크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최소한 이제 일본인이 찍은 거면은 그쵸. 자기가 찍은 사진을 한국의 네.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기네들 돈 내고 네. 이제 이용하려고 만드는 사진이기 때문에 네.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은 조금 어떤 주의를 좀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오거나 사람이 나오거나. 뭐 아니면 좀 상품에 좀 액션을 가해갖고 조금 예쁘게 좀 아. 해놨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거 갖고 이게. 뭐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일본은 거의 없었어요. 아. 일본은 그 지재권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 본인들의 상품을 오히려 홍보를 해주는 거니까 그쪽 입장에서도 이걸 갖고 굳이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브랜드를 가지고 너가 리셀러를 해갖고 추가적으로 소득을 벌어가고 우리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성이 네. 있다. 또 하나 우리의 브랜드를 한 사람이 향유하게 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다 향유하기 때문에 너가 계속 사갖고 네. 뿌리는 거는 우리는 싫다라고 하는 브랜드 정책을 갖고 있는 몇몇의 브랜드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네. 이제 리셀러든 뭐든 팔아주면 좋아하긴 하죠. 그쵸. 네.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앞으로 견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제재권을 만약에 리스크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거를 매력적이죠. 매력적이니까 훨씬 많은 네. 매출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도 이미 커버할 수 있는 자본이 있으니까. 오히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일본에는 상세한 디테일한 가전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고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거나 네. 건강기능식품이나 혹은 의약 외품을 잘못 팔았을 때 그거는 이제 다이렉트로 문제가 되니까 초보자들은 의약 외품은 하지 않았으면 안 좋겠고요. 하고. 네. 시작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일본 건강기능식품을 알고 있는 카베진 네. 그것도 안 돼요. 왜요 그거? 그것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게 아니라 의약 외품으로 분류돼가지고 우리 의약 외품 아예 못 팔잖아요. 못 팔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 상품들 유아동도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지 지재권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국에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가품인지도 모르고 네.
나도 모르고 이제 올렸을 경우에는 이제 지재권과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네. 정품을 올렸고 정품 유통 단계를 통해서 왔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사진 같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 저작권 갈고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저작권을 걸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그런 거죠. 초보자니까 뭐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막 생각하면 그거 두려워해서 시작을 못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리스크보다는 너가 얻을 수 있는 훨씬 많은 가치를 생각을 해라. 이거는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지금 당장 했을 때 매출 1억 이런 것도 안 하면 못 얻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재권 같은 리스크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걸 실행을 했을 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해외 구매 대행을 보시면은 훨씬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도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 잡고자 하면은 뭐든 다 맞아요. 힘들 수 있어요. 네. 진짜 우리가 투명하게 운영하는 뭐 공영방송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네.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좀 피해서 주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안 좋게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좋게 그쵸, 보고요. 그쵸, 맞아요. 또 그래 이걸 피해서 하면 또 좋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또 계속 또 잘 될 수 있고 예.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단 하고 보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무조건 지르고 네, 가죠. 지르고 보죠. 네. 보통 사업가들이 실행력이 다 좋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리스크는 내가 나중에 풀면 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먼저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고소득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